개인은 오전에 순매수에서 오후에 순매도로 전환했고 기관은 계속 순매도였습니다. 코스피는 0.3% 오른 4,224로 출발했는데 2% 이상 상승폭이 커지며 4,310선을 뚫었습니다. 코스피는 2.3% 오른 4,309로 마감했는데 장중과 종가 기준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상승세의 주역은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 이상 급등한 12만 8,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4% 가까이 급등한 67만 9천원까지 상승했다 67만 7천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주요 증권사 11곳이 전망한 새해 코스피 범위는 3,500에서 5,500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코스피가 76%나 상승해 주요국 상승률 중 1위를 기록했는데 새해에 5,000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 오른 930으로 개장해 2.2% 오른 94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의 순매도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9원으로 출발해 1,439원과 1,444원 사이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 이후 급락한 환율은 1,440원대 초반에서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늘 신년사에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외환 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 원칙은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 달러가 대미 투자 자금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해외 IB 투자은행들은 1,480원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고들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결국에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중간선거 결과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에게 그렇게 썩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증시나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중간선거 이후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간선거 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은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네네네. 특히 이제 이번부터는 어쨌든 올 초부터 해서 감세 정책에 의한 부양책 그리고 세제 혜택부터 해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직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이 좀 크게 나오면서 과도하게 지표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러면 상반기는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증시가 호황을 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중간 선거 이후에는 효율증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관세에서 벌어들이는 부분 특히 이 부분이 야기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연준도 많이 간과하고 있어서 저도 약간 의문인데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경기와 그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지 않다라는 표현 그리고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회성이라는 발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의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별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1분기에 증시가 좀 과열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조장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좀 됩니다. 네네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어떤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작용, 후유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유동성 폭탄의 그 대가가 인플레로 연결이 되고 인플레는요 초기에는 정권시장이나 금융시장에 굉장히 호재입니다. 에브리싱 랠리 그냥 거품 속에서 다 같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게 거품이 빠지면 마치 우리가 오런 버핏 오늘 은퇴한 오런 버핏이 한 유명한 얘기 자 물이 차 들어와 있을 때는 아무도 누가 빨가벗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물 빠지면 대다수가 빨가벗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한꺼번에 다 같이 그냥 참사가 될 것이다. 이런데 저는 올해요 제일 중요한 인물로만 보면 자, 이 인물 키워드를 보면
제롬 파월의 후임자인데요. 네. 그분이 케빈 해시시 될지 뭐 크리스토프 윌러가 될지 그건 트럼프 마음인데 곧 발표할 겁니다. 네. 저는 이 대목에서 경제학에 나오는 아스번저를 좀 올해 네. 상기하자 아스번저라고 청취자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아스번저가 누구냐? 네. 이 닉슨 대통령 때 연준 의장으로 들어온 분인데요. 네. 이분이 바로 백악관 정책실장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케빈 해시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네. 이분이 들어와서 자. 그 괴상한 경제 원리를 만든 거죠. 돈을 풀면 네. 인플레가 오는 게 아니라 돈을 풀면 기업이 생산을 더하고 예. 그 생산을 더하면 물건 양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네. 따라서 기업도 좋고 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바로 그 이론. 네. 이론을 지금 트럼프가 후임자한테 맡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스번저 때는 그 경기가 한 3, 4년간 굉장히 좋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4, 5년 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는데 네. 그런 어떤 이 경기 사이클을 네.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에 상법 개정 등 증시 부양책까지 힘을 보태자 코스피의 질주는 시작됐습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 여파로 2200선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2달여 만에 3000선을 회복했고 더 나아가 사상 처음으로 4000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1년 사이 75.6% 급등하며 주요 20개국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비교해도 3배에 가까운 오름세였습니다. 시가총액도 빠르게 불어나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3분의 1로 늘며 우리 증시 덩치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36.5% 상승한 925포인트로 2025년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높은 환율은 우리 증시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환율은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안정책에 1,439원으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환율은 1,422원, 외환 위기를 겪었던 1998년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증시와 환율, 앞으로 코스피의 오름세는 둔화하겠지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반도체 화랑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거품 우려와 출렁 있는 환율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매수나 국내 자금 유턴이나 이런 것들이 연초 그리고 1분기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약간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겠죠. 4천선에 안착한 코스피가 환율 변동성을 딛고 추가 동력을 만들어 꿈의 5천 시대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원달러 환율. 어제는 1,439원으로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는 10원 가까이 올랐고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올해 초에 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 초에 환율이 높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흔히 말하는 정치의 불확실성이 네. 환율에 반영이 되면서 달러 수요 같은 것들,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달러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성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4, 5, 6월 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1,300원, 뭐 1,47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때 내려갔을 때는 이게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후반부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1,480원, 뭐 1,500을 그렇죠. 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경향성까지 보였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떤 이유냐면 지금 상황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과 관세 협정을 하면서 200억 달러 부분에 추가적으로 외환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개인들이 일단 흔히 말하는 해외 투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연기금 역시 해외 투자 같은 것들이 늘고 있으면서 특히나 뭐 퇴직연금 계좌, 뭐 모든 그렇죠. 흔히 말 E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들이 이러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영향들이 굉장히 커졌고 사실 뭐 한 결국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산 배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 주가가 흔히 말해서 이제 자본의 흐름이 미국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본의 흐름이 미국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늘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이 역시 이제 또 해외 투자를 늘릴 거다 이런 게 겹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외화 수요,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달러 수요들이 투자로 가거나 흔히 말하는 실물 투자로 가거나 주식 투자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외환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이 없이 지금 뭐 1,400원이 넘는 수준, 흔히 말하는 외환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환율은 외환위기 때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주식시장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 환율이란 것이 이제 우리 국가의 외환위기에 대한 척도는 아니고요. 국가의 외환위기에 대한 척도는 보통 흔히 말해서 금리 CDS 스프레드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부도 확률을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란 것은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금리 차에서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외환위기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갑자기 환율이 오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 큰 위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이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계속 높을 것이고 한국의 금리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자연스러운 현상,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자본의 흐름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국내 주가가 오르는 것이랑 외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괴리가 된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고 시장에 결정되는 것이 뭐 국가 부채라든지 혹은 국가 부도에 대한 리스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리된 것이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 외환위기 상황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이런 말씀 역시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본시장만 봤을 때는 뭐 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 현상이긴 한데 당장 이게 시장에 굉장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서 고심이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역시 연말에 이 종가 관리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었고 효과는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입한다는 거는 이제 달러를 직접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부가 이게 달러를 공급하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 쏠린 자금 흐름을 국내로 좀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바꿨을 때 양도세 혜택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양도세 혜택 같은 걸 주면서 원래는 지금 국내 주식에서는 양도세가 일반적인 투자자는 붙지 않고 있고요. 해외 주식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올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국내 주식을 사게 되면 양도세 같은 것들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RIA 계좌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이 계좌로 넣어서 어떻게 보면 원화로 환전하고 원화로 환전한 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주식을 뭐 1년간 보유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구두 개입이란 것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고 지금 뭐 많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같은 데서 환해지 같은 걸 통해서 달러 공급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의 수준이란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르거나 갑작스럽게 오른다는 기대 때문에 외환시장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고 있고 구두 개입을
할 뿐만 아니라 이에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계좌 혜택 같은 것들, 양도세 혜택 같은 것들 주면서 자본의 흐름을 조금 역전시키고 달러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보통 이제 구두 개입 같은 것들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환해지 비중 같은 것도 늘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공급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외환시장의 흐름이 경제 성장률 차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늘려야 되고 지금 200억 달러 어떤 외환의 유출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들이라 원달러 환율이 급작스럽게 낮아지는 거 역시 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금리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리 차이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어떤 자본의 흐름,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수익을 얻으려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년에도 고환율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